이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자 First and 19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진만 해설위원과 함께하겠고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이번 주 경기들을 통해서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이제 거의 다 가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일드카드 한 자리 정도만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제 뭐 지구 내에서 순위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구 우승이냐, 뭐 와일드카드냐 이렇게 좀 경쟁하는 팀들도 있고, 네. 그 지구 우승 팀들 간의 그 시드 배정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팀과 탈락할 팀은 네. 어느 정도 윤곽이 많이 가려졌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NFC 이스트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지구 선두 가능성이 있는 팀들도 거의 다 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AFC 사우스도 아직은 좀 뭐 열려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NFC 웨스트도 있죠. 가장 사실은 좀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네. 전체 1번 시드냐, 5번 시드냐, 그렇죠. 거의 정말 중요한 1위 경쟁이 남아 있죠. 어쨌든 이제 뭐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이 됐고, 네네. AFC 남부지구도 말씀해 주셨듯이 휴스턴과 이 테네시 타이탄스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일단 휴스턴이 이기면서 타이탄스는 지금 탈락할 위기에 좀 처해졌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 지구 우승을 못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와일드카드를 노릴 텐데, 지금 와일드카드에서 버플로 빌스가 한 자리를 가져갔고요. 네. 피츠버그가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불안한 상황이고, 근데 테네시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아직은 지구 우승을 포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 아직 특히 이제 마지막 주에 휴스턴과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지구 우승이 가려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 얘기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있었던 경기, 올 시즌의 마지막 Thursday Night Football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제츠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42대 21, 정확히 더블 스코어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 연속 AFC 북부지구 우승을 차지한 볼티모어 레이븐스인데요. 참 이 첫 두 시즌 동안 라마 잭슨이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많은 것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작년 대비 현저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죠. 작년에는 사실 조 플라코와에게서 주전 자리를 넘겨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일부에서는 진짜 과연 주전감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사실 저희도 올 시즌 사실은 초반에도 맞아요. 경기를 보면서 라마 잭슨은 쿼터백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패싱이 너무 부족하다. 러닝 쿼터백인데 그 러닝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보면 쿼터백이라기 좀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패싱 역량도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런 말을 하기 부끄러워지고 있죠. 네. 사과방송을 또 한번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라마 잭슨이 올 시즌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괄목상대한 발전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서 현재 이제 10연승을 달리게 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되겠는데요. 이날도 라마 잭슨이 또 날아다녔습니다. 212 패싱 야드에 터치다운 패스 5개, 러싱 야드도 86야드. 그렇죠. 터치다운 패스가 5개라는 게 저는 더 놀랍죠. 이게 러닝은 원래부터 잘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선수가 되냐. 터치다운 패스를 러싱이 아니라 패싱으로도 이미 5개씩 하는 선수가 됐다. 물론 상대도 이제 제트이긴 했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성장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패싱 역시도 굉장히 성장을 한 이 라마 잭슨 선수인데, 이 경기에서 러싱으로 또 일을 냈어요. 신기록 하나 세웠죠. 그렇죠. 그 마이클 빅이 가지고 있었던 쿼터백으로서 단일 시즌 최다 러싱 기록을 깼죠. 그래서 이날 라마 잭슨이 총 1108야드까지 이제 도달을 했는데, 마이클 빅이 1039야드였거든요. 네. 그 기록을 깼고 아직 2경기가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고,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Thursday Night 경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경기들이 치러지기 전에 먼저 치러졌기 때문에 라마 잭슨이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러닝백들 다 합쳐서 러싱 5위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일요일 경기들이 펼쳐지기 전까지.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아무리 뭐 한 경기를 더 뛴 거라고는 하지만 러닝백들 진짜 훌륭한 러닝백들 많잖아요. 그런데 리그 5위다. 네.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그렇죠.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러싱으로 신기록을 세우면서 단일 시즌 이제 쿼터백 그렇죠. 러싱 최다 야드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뭐 신기록을 세우면서도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포인트가, 레이븐스가 이날 전반에 133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치가 올 시즌 제츠가 펼쳤던 모든 경기에서 러싱 야드보다 더 많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제츠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뭐라고 써놨냐면 창에게 뚫린 방패.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츠가 러싱 디펜스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그 2위의 러싱 디펜스인데 좋은 방패인데 상대가
리그 1위의 러싱 팀이다. 그래서 창에게 뚫렸다. 저는 이렇게 해서 창에게 뚫린 방패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모순의 싸움에서 뭐가 이겼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창이 이긴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레이븐스는 다음 주에 있을 경기를 승리를 하게 되면 1번 시드를 이제 확정짓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이븐스에 대한 한 줄 평은 뭐냐면 The North is not enough.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날 지구 우승을 확정 지으면서 보통 이제 팀들이 지구 우승 그 리그 우승 그다음에 슈퍼볼 우승 이렇게 하면 이제 우승 기념 티셔츠 모자 이런 걸 입고 맞아요. 쓰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날 지구 우승 기념 티셔츠를 입었는데 레이븐스가 입은 티셔츠에 써 있는 그 문구가 그였어요. The North is not enough. 네.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지구 우승을 노리는 팀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단 당장 그 1번 시드를 확정 지을 수가 그렇죠. 있고 그것도 이 팀은 뭐 만족할 만한 건 아니죠. 그 이상을 슈퍼볼 가서 더 큰 걸 노릴 만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팀이 그 노리는 바를 한 줄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거를 레이븐스에 대한 한 줄 평으로 이제 따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멘트였습니다. 네네. 제 멘트가 아니라 레이븐스 자체적으로 네. 본인들이 지금 추구하는 바를 표현한 거니까요. 뭐 어쨌든 이제 레이븐스가 이렇게 1번 시대에 더욱 더 가까워졌고요. 이 경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패츠와 벵갈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뭐 사실은 이 전반까지는 굉장히 좀 팽팽했는데 그냥 후반에 이제 격차가 벌어졌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수 차이는 34대 13이니까 뭐 21점 차이가 났는데 경기 내용상으로 보면 네. 페이트리어스가 여전히 공격력이 상당히 안 좋고 그 득점 대부분이 수비가 가져다준 맞아요. 턴오버로 대부분 만든 점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조금 불안할 거다 여전히.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트리어스에 대해서 한 줄 평은 기록은 세웠는데 찝찝하네. 그러니까 이날 경기를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했죠. 그래서 네. 11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날 경기력이 특히 공격력이 너무 안 좋았다. 네. 수비는 여전히 잘하죠. 뭐 특히 뭐 스테판 길모 같은 선수는 이번에도 이날 경기에서도 인터셉트 2개. 네. 아마 또 이제 제이씨 잭슨도 2개를 기록했었죠 아마. 그래서 이날 두 명의 코너백이 각각 2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하고 스테판 길모는 뭐 진짜 이날도 2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이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상당히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비로 계속 이제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좀 불안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표현해봤습니다. 네. 참 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여전히 좀 리시버진이 가볍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디가 이날도 보면 뭐 올 시즌 브레이디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들 자주 하게 되는데 패스가 너무 안 정확해요. 그러니까 오픈 리시버도 자꾸 이제 놓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브레이디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끔 하는 그런 좀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좀 이 에이징 커브라는 게 오게 되기 마련인데 그게 좀 올 시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올 시즌에 보면 브레이디도 그렇지만 여러 명의 이제 좀 베테랑 쿼터백들이 그런데 유난히 이제 좀 브레이디가 좀 더 눈에 띄어서 뭐 특히 이제 지역 언론에서 많이들 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죠. 뭐 물론 이제 리시버가 안 좋은 게 큰 그렇죠. 영향이겠지만, 근데 이제 리시버들의 영향도 있지만 본인도 분명히 이제 역량이 조금씩 기량이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전만 못한 것 같다라는 이제 좀 생각은 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벵갈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벵갈스는 이 경기를 지면서 이제 조 버로우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은 매직 넘버 1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한 경기만 더 지면 전체 1순위에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전체 1순위 확정하게 되는 거죠. 이 하이즈만 위너 조 버로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사실 지난주 이제 저희가 이제 칼리지 풋볼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이제 4강 매치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팀별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조 버로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이 조 버로우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어요. 이제 뭐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전학을 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LSU가 사실 작년까지 이제 우승 후보도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알라바마나 이런 더 같은 SEC에 있는 팀들에 가려서 크게 이렇게 뭐 저브로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던 스타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LSU는 명문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계속 또 공격이 약했기 때문에 LSU의 공격에 주목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 시즌에
조 버로우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죠. 그래서 올 시즌에 사실 이제 세운 기록들도 상당히 많은데 뭐 SEC 기록을 여러 개를 갈아치웠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스만 트로피도 수상을 했지만 하이스만 트로피만이 아니라 올 시즌 대학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쿼터백이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을 그냥 다 휩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1순위가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는데 뭐 봐야죠. 실제로 전체 1순위가 될지. 오늘 이제 사실 그 제가 이제 뭐 좀 언론에 나온 그런 내용들 좀 찾아보니까 조 버로우만이 아니라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이스 영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체이스 영이라고 그러면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디펜시브 엔드인데 조 버로우 아니라 나는 체이스 영을 1번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좋은 패스러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체이스 영이 1순위로 뽑힐지 조 버로우가 1순위로 뽑힐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네. 실제 드래프트 그런 어떤 평가 시기가 되면 쿼터백을 건너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쿼터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쿼터백 한 명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잘하는 팀은 사실은 이제 뭐 신시내티도 신시내티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드래프트 픽 순위로 지금 이제 3순위인 마이애미 돌핀스가 가장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애미 돌핀스가 2008년에 그 쿼터백을 뽑을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쿼터백이 누가 있었냐면 맷 라이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핀스가 맷 라이언을 뽑지 않고 레프트 태클 제이크 롱이라는 선수를 뽑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이크 롱 자체도 이제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이제 미시간에서 뛰었던 이제 그 전체 드래프트에서 1순위 후보로까지 계속 언급이 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선수이고 그 다음에 쿼터백보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리스크가 더 상대적으로 적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이크 롱을 조금 더 안전한 픽이다. 그래서 제이크 롱을 뽑았었는데 뭐 맷 라이언이 들어와서 신인 때부터 워낙 잘한 다음에 사실 그 후로 아직까지 그 마이애미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에 이제 마이애미는 다시 한번 이제 탱킹을 하면서 쿼터백을 노리고 있는데 드래프트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좋은 쿼터백을 뽑을 수 있는데 쿼터백을 안 뽑고 다른 포지션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도 신시내티 아니라 어느 팀이나 좋은 쿼터백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뽑으면 후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또 하나 그 재밌는 그 케이스는 최근에 뉴욕 자이언츠가 작년에 이제 그 데니얼 존스를 뽑았잖아요. 전체 6순위로. 네. 그 전년도에 뉴욕 자이언츠가 사실 전체 2순위 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쿼터백을 뽑을 수 있었는데 쿼터백을 안 뽑고 그때 세이콘 바클리 뽑았죠.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때 사실 이제 전체 3순위로 뉴욕 제츠가 샘 다놀드를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자이언츠 팬들은 아 이게 뭐냐 전체 2순위 픽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그래서 이제 샘 다놀드 꼭 다놀드 아니더라도 네.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픽을 가진 그런 기회인데 쿼터백을 안 뽑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우려와 원망과 이런 질타와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바클리가 워낙 잘하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해 전체 6번 순위로 데니얼 존스를 뽑으니까 사실은 그런 목소리가 좀 수그러들긴 했지만 그렇게 쿼터백을 뽑을 수 있는 기회 때 쿼터백을 안 뽑을 만한 용기가 있는 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는 1번 픽에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주 근접해졌고 네. 사실 이제 1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드스킨스, 자이언츠, 돌핀스가 이제 3승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뒤집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벵갈스 팬들은 지금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이 긴 시즌 동안 못했던 거를 이렇게 좀 보상받는 그런 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탱크볼이 굉장히 좀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어요. 사실 저희가 시즌 초반에 뭐 한 5주차, 6주차 가면서 이 경기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경기인데 맞아요. 그 경기에서 전체 1순위 픽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한쪽으로 좀 기울어서 그렇죠. 전체 1순위 픽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마이애미나 자이언츠나 레드스킨스는 아직 2순위 픽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자이언츠하고 레드스킨스가 붙기 때문에 네. 그 두 팀은 뭐 이제 드래프트 위치를 놓고 펼치는 경쟁이 더 의미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패츠가 이 벵갈스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템파베이 벅스와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인데 이 경기 38대 17 이제 벅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사실 이 경기는 뭐 이렇다 할 뭐 그렇죠.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그렇죠. 이미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이제 뭐 스코어와 이제 승패 여부만 확인을 하고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픽6 경기 휴스턴 텍산스와 테네시 타이탄스 이 지구 라이벌 간의 맞대결인데요. 이게 이제
15주 차인데 두 팀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맞붙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스케줄 메이커들이 이거를 의도한 건 아닌데 지구 1위를 다투는 지금 특히 동률인 두 팀을 시즌 막판에 두 경기를 다 배치해놨다는 건 상당히 상져야 돼요. 정말 이거는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죠. 근데 진짜로. 의도한 건 아닐 텐데 이렇게 됐죠. 사실 이 지구에서 사실 시즌 전에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 타이탄스보다는 콜츠와 그렇죠. 텍산스가 더 우승에 근접한 팀들이었을 텐데 사실 첫 예상은 그랬잖아요. 앤드류 럭이 있으니까 그렇죠. 콜츠가 우세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휴스턴 텍산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였는데 앤드류 럭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면서 콜츠가 한 단계 내려오더니 그렇죠. 실제 성적은 세 번째가 더 됐어요. 안 좋아졌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경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구 우승을 다투는 팀들 간의 첫 번째 대결이었는데 지구 우승을 다투는 팀들 간의 대결치고는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깔끔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네. 그런 특히 경기였습니다. 초반에 실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경기가 참 어쨌든 좀 아쉬운 면이 많이 남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타이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4연승을 하기도 했고 라이언 테네힐이 투입된 이후에는 6승 1패.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 득점 최근 4경기의 득점이 리그 전체 2위를 네.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공격력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 경기를 볼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초반에 너무 어이없는 실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인터셉션 만들어내면서 타이탄스가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그 인터셉트도 있었고 그 전에는 첫 드라이브에는 사실 이제 필드골을 블락당했거든요. 네. 필드골 블락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다음 공격 때 터치다운 기회를 잡았는데 텍산스 1야드 앞에서 이제 인터셉트를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득점 기회를 놓쳤었고 또 전반 종료 전에도 텍산스 37야드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페이크 펀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페이크 펀트도 실패를 하면서 전반에 한 점도 못 냈어요. 완봉을 당하는.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타이탄스 모습이 맞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반에 14대 0으로 끌려가던 타이탄스가 3쿼터 동점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제 뭐 타이탄스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날 양 팀이 실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텍사스도 실수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휴스턴도 보면 이 첫 드라이브 때부터 사실 이제 디션 왓슨이 잘 가다가 엔드존에서 인터셉트를 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놓치고 그런 게 사실 이제 3쿼터에도 또 있었거든요. 타이탄스 4야드까지 잘 갔다가 또 한 번 엔드존에서 인터셉트를 당하면서 양 팀이 득점 기회를 다 서로 이렇게 놓치는 것을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당히 경기력이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내용이 네가 해라 우승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보였는데, 근데 이제 텍산스는 2쿼터부터 이제 러닝백 칼로사이드가 이제 러싱을 좀 풀어가면서 그때부터 진짜 사실 좀 공격이 실마리를 좀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 조금씩 가동이 되다 보니 이제 패싱 공격도 열리면서 케니 스틸스가 2쿼터에만 터치다운 캐치를 2개를 기록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14대 0으로 이제 좀 기선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텍산스는 이날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그 디안드레 홉킨스 이제 스타 리시버가 3쿼터까지는 리셉션 2개에 21야드로 완전히 막혔었거든요. 거의 안 보였어요. 거의 막혔었는데 4쿼터 이제 동점인 상황에서부터 이제 기량을 발휘했죠. 그래서 이제 역전을 만드는 드라이브에서 35야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그 역전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도 35야드짜리 캐치와 25야드 캐치를 하면서 거의 뭐 중요한 플레이들 혼자 다 해주면서 그 드라이브에서 이제 필드골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이제 조용하다가 막판에 이제 4쿼터에 경기의 어쨌든 승부수 분수령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두 번의 스코링 드라이브를 다 만들어냈죠. 그럼 사실 이제 확실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지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빅타임 플레이어스, make 빅타임 플레이스 in 빅 모멘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딱 사실 그거죠. 그 디안드레 홉킨스라는 이제 진짜 빅타임 플레이어죠. 이런 그렇죠. 큰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큰 역할을 해줬다는 게 사실 이제 어쨌든 중요한 그 어떤 고비를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에이스란 무엇인가를 이제 직접 몸으로 보여줬었던 디안드레 홉킨스였는데 어쨌든 이제 타이탄스로서는 이날 경기를 놓친 게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날 경기를 패함으로써 한 경기 차로 뒤지기도 했거니와 17주 차에 맞대결이 또 한 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대결은 휴스턴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고 다음 주 경기에서도 그렇죠. 이제 뭐 NFC의 가장 강호 중의 하나인 세인츠와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네. 스케줄상으로도 지금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의 이제 지구 우승은 좀 힘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긴 하죠. 근데 일단 뭐 해보긴 해야죠. 네. 이날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이제 그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이날 경기를 좀 풀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칼로스 하이드, 텍산스 입장에서. 칼로스 하이드가 이날 좋은 활약을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104야드 러싱에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처음 1000야드 러싱을 돌파한 시즌이 됐습니다. 근데 네. 칼로스 하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선수가 사실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샌프란시스코 49ers가 2라운드에 지명했던 선수인데 그때 사실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49ers에서 4년을 뛰면서 한 번도 1000야드를 돌파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브라운스, 제규어스 등을 거치면서 사실 이 두 팀에서는 시즌 절반도 뛰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텍사스에 와서 좋은 공격수들과 같이 뛰면서 디션 와트슨, 그 다음에 좋은 리시버들과 같이 뛰면서 상당히 조화를 잘 이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7시즌 만에 본인 커리어 첫 1000야드를 돌파했다라는 게 이 선수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좀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여러 팀을 좀 이렇게 돌다가 본인한테 핏이 맞는 그런 팀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날 경기가 잘 안 풀린 이유 중에 하나가 데릭 헨리가 이날 생각보다 좀 부진했어요. 그렇죠. 100야드 못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4경기에서 보면 다 100야드를 돌파했고 149야드 이상을 3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0야드 가까운 경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149야드로 기준을 이제 나눴는데 어쨌든 150 가까운 경기, 그 이상의 경기를 3경기나 했는데 이날은 86야드인가요? 그러니까 100야드 이하로 묶이고 그 86야드도 23야드짜리 런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상당히 좀 평소만 못했다. 그리고 특히 이날 어떤 모습도 보였냐면 데릭 헨리 같이 이렇게 피지컬이 좋고 강한 선수가 그 골라인에서도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골라인에서 그 데릭 헨리가 못 해주니까 오히려 라이언 테니힐이 들고 뛰어서 터치다운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헨리가 평소에 해주던 그런 역할이 좀 안 되면서 공격이 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경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팀이든 한 번의 실수만 덜 했으면 그렇죠. 누가 승리를 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서로 워낙 실수를 많이 주고받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타이탄스 입장에서 지기는 했지만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라이언 테네힐이 투입된 다음에 팀이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라이언 테네힐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여러 명의 선수들이 같이 좀 이렇게 테네힐이 뭐 같이 상승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그럴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타이덴드 저누 스미스인데 저누 스미스가 사실 이제 테네힐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캐치 6개, 97야드, 터치다운 없고 이랬던 선수인데 테네힐 투입 후에는 캐치 26개, 279야드 터치다운 2개를 기록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네힐의 투입과 함께 같이 상승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날도 보면 좋은 활약들을 많이 해줬어요. 서드다운에서 퍼스트다운 컨버전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와이드 리시버 같이 스피드가 좋아서 롱 패스 플레이도 만들어주고 또 이날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러닝백 같이 러싱 공격도 해줘서 57야드 런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서 사실 좀 전천후 선수 같은 그런 활약을 해주면서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좋은 젊은 타이덴들을 발굴했다라는 게 어쨌든 좀 이렇게 이날 경기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들은 올 시즌만이 아니라 앞으로 팀 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빌딩 블락 하나를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외적으로도 또 하나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스틸러스가 또 패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승차 없는 그쵸. 이 7위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스틸러스하고는 지금 이제 동률이었죠. 물론 이제 타이브레이커는 따져봐야겠지만 두 팀 다 이제 86패가 되면서 아직 와일드 카드는 만약에 지구승을 못 한다고 할 경우 아직 와일드 카드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타이탄스는 아직 뭐 시즌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경기에서 스틸러스가 이겼다. 그러면 지구승 아니면 사실상의 어떤 이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쉽지 않다. 그쵸, 이런 뭐, 상황이거든요. 뭐 아니면 도가 되는 상황보다는 지금 저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리고 이날 그 저는 이제 양 팀 뭐 실수가 많은 것도 그랬지만 저는 분명히 이제 이날 양 팀의 멘탈 에러도 좀 있었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뭐 양 팀이 다 있었기 때문에 텍사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3분 30여 초 남기고 타이탄스가 이제 뒤진 상황에서 타임아웃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텍사스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디션 왓슨이 서드다운 상황에서 패스러시가 들어오니까 사실 거기서 해야 되는 상황은 색을 뭐 당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넘어져서 색은 아니더라도 그냥 슬라이드를 해서 플레이를 거기서 끝낸 다음에 계속 이제 시간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공을 그냥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하지 못한 플레이였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션 왓슨이 아직도 이런 플레이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하나 이제 타이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기 26초를 남겨놓고 텍사스한테 이제 펀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격을 통해서 득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승리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26초 남기고 이제 펀트를 받는 상황에서 공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게 리턴하는 선수가 서 있는 위치가 5야드 정도까지 서 있었거든요. 근데 공이 거기까지 오고 놔뒀으면 터치백이 될 상황인데 네. 그 공을 잡아서 뛰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터치백만이 아니라 시간을 세이빙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잡고 뛰어서 그 달려가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돌아간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 낭비, 게임 클락을 낭비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필드 포지션도 네. 터치백이 될 수 있는 거를 5야드에서 잡아서 뛰면서 얼마 못 가서 10야드 근방에서 태클 당했었거든요. 필드 포지션 손해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승부수를 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 뭐 수비가 없으면 또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5야드 근방에서 공이 튀기는데 그 주변에 수비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을 잡고 뛰는 거는 현명하지 않던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 팀 다 어떻게 보면 좀 경기 후반부에 네. 운영하는 측면에서 조금 좀 멘털 에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요 대비가 미리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디션 왓스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쿼터백은 당연히 그런 걸 본인이 알아서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이 펀트 리턴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팀스 코치가 이런 거는 미리 나갈 때 다시 한번 노파심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펀트 리턴은 스페셜 팀 플레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나가기 전에 야, 분명히 여기서 어떻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라라는 걸 미리 코치를 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주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본인이 욕심이 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승부의 어떤 분수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얼어서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욕심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스페셜 팀 그 코치가 그런 것들은 좀 코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간이 너무 크거나 간이 너무 작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뇌가 얼었거나 뭐 이런 거죠. 뭐 어쨌든 이제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남부지구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 향후 일정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경기가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유리해졌어요. 네, 지금 텍산스가 여건이 훨씬 유리해졌죠. 네, 그래서 타이탄스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와일드카드 경쟁이라도 좀 보고 네. 열심히 그래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력 우승은 사실상 좀 힘들어졌고 나머지 경기를 다 이겨놓고 뭐 다른 팀들의 어떤 그 승패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월드컵 때 항상 경우의 수 따지는데 킹웨스. 그런 것들을 안 따지면 좀 좋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뭐 타이탄스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텍산스가 남부지구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인데요. 칩스가 23대 3으로 굉장히 무난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트리어츠와의 잔여 경기 결과에 따라 이 퍼스트 라운드 바이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칩스가 됐는데 뭐 진작에 뭐 일단은 뭐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경기들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이제 한 줄 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뭐라고 썼냐면 버펄로 빌스의 넘버원 팬.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잔여 경기를 다 이기고 페이트리어스가 나머지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져준다 그러면 이제 동률이 되기 때문에 타이브레이커를 칩스가 가지고 가서 2번 시드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페이트리어스의 남은 두 경기가 하나는 마이애미 그리고 하나가 이제 버펄로 빌스이기 때문에 마이애미한테 그 기대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버펄로 빌스는 이제 응원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칩스는 2번 시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빌스의 넘버원 팬 그래서 이런 의미로 좀 써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칩스의 이제 경기에서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이날 트래비스 켈시가 11개의 리셉션 그리고 142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4년 연속 1000 리시빙 야드를 돌파한 최초의 타이트엔드가 됐어요. 네. 사실 이제 타이트엔드 포지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에는 타이트엔드가 사실 역할이 두 개잖아요. 패스 캐칭, 그다음에 이제 블로킹인데 예전에는 블로킹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블로킹을 잘하는 타이트엔드들이 많았지만 이게 패스 캐칭을 잘하는 타이트엔드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리그 전체적으로 패싱 공격이 중요하다 보니까
타이드엔드도 그 패싱 옵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패스 캐칭을 잘하는 타이드엔드들이 더 이제 각광을 받고 몸값이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4년 연속 1000야드를 돌파한 최초의 타이트엔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시즌을 만들어낸 타이트엔드들은 있었지만 4년 연속으로 한 타이트엔드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켈시가 그 칩스 소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가 아니라 사실 이제 풋볼 그 업종에서 역대 최고의 타이트엔드가 누구냐? 그러면은 토니 건잘레스? 칩스 출신의 토니 건잘레스를 많이 뽑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팀 선배도 못했던 역대 최고의 타이트엔드라고 뽑히는 팀 선배인 곤잘레스도 못했던 기록을 켈시가 썼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운 트래비스 켈시 선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경기 외적으로는 칩스가 터럴 석스 선수를 웨이버 클레임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 석스 본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어쨌든 그 볼티모어로 돌아가고 싶다. 더군다나 뭐 요즘에 너무 잘하니까 한번 또 우승 반지를 하나 더 노리기 위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칩스가 데려갔죠. 근데 네. 이제 뭐 칩스도 나쁘지 않죠. 뭐 칩스도 훌륭한 팀이고 지금 뭐 사실 이제 이번 시드도 노릴 만한 팀이고 또 패트릭 마홈스가 있는 좋은 팀이기 때문에 레이븐스가 아니었다 그랬을 때 차선책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석스가 칩스로 갔는데 칩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격은 워낙 강한데 플레이오프 가서 이제 우승까지 넘보기 위해서는 수비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럴 석스라는 증명된 입증된 그 패스 러셔를 한 명 보강을 했죠. 근데 이제 좀 워낙 이제 나이도 많고 올 시즌에 이렇게 큰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근데 정규 시즌보다는 포스트 시즌을 대비한 영입이라고 봐야 되는 게 이런 베테랑 선수 특히 이제 석스 같은 경우에는 슈퍼볼 우승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 라커룸에다 가져다 주는 리더십 어떤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제 그 경험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좀 갖다 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워낙 이제 칩스가 지금 수비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공격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전력 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브론코스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브론코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홈커밍. 무슨 말이냐면 이날 경기를 좀 형편없이 지긴 했지만 이 드룰락 그러니까 브론코스의 지금 이제 신인 쿼터백 드룰락이 사실 이제 미주리 대학을 나오기도 했고 이 미주리 주에 있는 캔사시티 근교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홈커밍인 거죠. 그런데 이날 경기력이 좋지가 않았죠. 패스 40개 시도해서 50%도 안 되는 18개 성공에 208야드에 터치다운 얻고 인터셉트 하나에 색 2개. 그래서 이제 패서 레이팅도 50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에 와서 본인 홈타운으로 돌아와서 경기를 했다. 그래서 어쨌든 홈커밍. 네. 앞으로 이제 사실 이제 계속 덴버 브론코에서 뛰게 된다 그러면 그 칩스와는 매년 2번씩 붙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홈커밍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홈커밍은 좀 안 좋았어요. 네. 내년 홈커밍은 어떨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네,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인데 36대 20 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두 팀도 플레이오프를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으로는 이제 크게 살펴볼 건 없는 그런 경기인데 아마도 17주차 홈 경기가 한 번이 남기는 했지만 그 경기 데니얼 존스가 나온다고 하면 일라이 매닝에게는 마지막 홈 경기일 수가 있는 그런 경기라 저희가 잠깐 이제 일라이 매닝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 한 줄평부터 말씀드리면 네. 자이언츠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구관이 명관 약간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구관이 명관 이게 뭐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라이 매닝이 더 좋은 쿼터백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자이언츠가 9연패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데니얼 존스가 계속 이제 8연패를 당했었죠. 저번 주에 이제 일라이 매닝이 나와서 한 번 더 적게 된 9연패가 됐는데 그 연패의 사슬을 끊어준 게 데니얼 존스가 아니라 구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라이 매닝이 나와서 그 팀 역사상 최장 연패라고 그래요. 네. 그 기록을 끊어준 거는 이제 어쨌든 자이언츠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레전드로 자리 잡게 된 일라이 매닝이 이제 그 연패의 기록을 깨줬는데 사실 일라이 매닝은 팀 입장에서는 사실 막상 뛸 때는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그러는 게 있을 때는 일라이 매닝이 얼마나 이제 사실 이제 팀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에게 2번의 우승을 가져다 줬는데도 그 외의 시즌에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사실 애증의 대상이었죠. 사랑하기도 하면서 가끔씩은 좀 미워하기도 했다. 네. 그런 대상인데
이제 또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 좋은 기억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원래 사람이 이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려고 보니까 이제 또 눈물이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이날도 그 팬들이 보면 계속 이제 일라이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잔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선수들도 한 명같이 이렇게 한 명씩 다 이렇게 또 헉을 해주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인상적인 모습이었고 일라이 매닝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참 감회가 남달랐을 겁니다. 이렇게 오래 뛰었던 팀에서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이제 진짜 뭐 세대 교체를 해서 마지막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고 올 시즌 이제 끝나면 일라이 매닝과 자이언츠가 계약이 끝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일라이 매닝을 백업으로 데리고 있을 거 아닌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일라이 입장에서는 은퇴를 할 거냐 아니면 자이언츠하고의 재계약이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뛰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상 뉴욕하고는 이제는 좀 안녕을 고할 네.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오랜 시즌을 뛰었습니다. 엘라이 매닝이 통산 이제 118승에 118패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풋볼 레퍼런스 기준으로 이게 어느 게 정확한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디에는 117승 117패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프로풋볼 이 레퍼런스 기준으로는 118승 118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뛰면서 2번의 슈퍼볼 우승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근데 또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 것이 뉴욕 자이언츠를 제외한 31개 팀을 상대로 모두 인터셉션을 던졌어요. 아 충분히 그럴 듯한 기록이네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일라이 매닝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 선수들 은퇴할 때 그런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이메스 윈스턴 그런 기록 또 하나 세우지 않을까. 길게 뛴다면요. 길게 뛴다 그러면. 네. 근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대부분의 팀한테 이제 인터셉트를 당한 것이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본 내용 중에 하나가 32개 팀 모두를 상대로 인터셉션을 던졌던 선수가 있나요? 딱 3명 있어요. 옮겨가면서 뛰었으니까. 네. 이게 좀 근데 의외예요. 아 누군가요? 네. 첫 번째가 페이트 매닝. 근데 사실 오래 뛰었으니까. 네. 네,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가 브렛 팝. 브렛 팝은 그럴만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밌어요. 제이 커틀러. 커틀러는 이렇게 오래 뛰진 않았지만 네. 사실 커틀러도 어떻게 보면 윈스턴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높은데 그리고 어깨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듀룰락도 사실 제이 커틀러가 브론코스에서 뛰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베어스를 가기로 했는데 브론코스에서 뛰었던 이제 어쨌든 어깨가 강한 듀룰락의 선배인 쿼터백인데 참 제일럭도 브론코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애증의 대상이었죠. 인터셉트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네. 이 3명의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매닝을 좀 더 이어드리면 구단주 이제 존 나라 씨가 이제 매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일라이는 경기장 안팎에서 늘 모범이 되는 선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모셔널하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헤어질 때 되니까 팬들만이 아니라 팀 내 동료들도 그렇고 선후배들 다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오너까지 탑에서부터도 이제 약간 좀 애잔한 마음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오너들 같은 경우에 그 사실 이제 드래프트에 관여하는 오너들이 많지는 않은데 네. 제리 존슨 아주 액티브하게 관여하고요. 이 그 자이언츠도 이제 스티브 티시나 이 메라 단장 같은 경우에는 관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GM이 대부분 이제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 최종 예스 노에 대한 그런 어떤 특히 이제 쿼터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너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최종 결재권자는 어쨌든 오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그 옛날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일라이 매닝 같은 경우에 데려올 때 또 일화가 있었잖아요. 바로 뽑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필립 리버스하고 트레이드라인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제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겠죠. 특히 이제 일라이 매닝 같은 경우에는 잘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명확하기 때문에 팀에서도 분명히 그 걱정을 했을 거거든요. 어떡하지? 매닝을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쿼터백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2004년부터 뛰었으니까 이제 16년이네요. 16년의 커리어를 이제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이제 그동안의 생각들이 많겠습니까? 참 그 선수 생활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매닝 본인이 사실 제일 그럴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일라이 매닝 제가 일라이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올 시즌 끝나면 물론 이제 아직은 그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올 시즌 끝나면 어떡하지? 은퇴를 할까? 음. 그 이제 진짜 한 팀에서만 뛰면서 그냥 뭐 영구 결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을 거냐 아니면 형처럼 딴 데 가서 한번 좀 더 해볼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는 일라이 매닝은 조금 더 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난 아직 더 뛸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은퇴했다가도 복귀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초반에 이제 명예의 전당을 다루기도 했었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그 명예의 전당의 투표 대상이 되는 요건이 은퇴한 지 5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복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일라이 매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은퇴한 직후에 진짜 이모셔널한 상태로 이 선수 너무 대단해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그래서 5년의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혹시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5년을 이제 그 맨더토리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뒤에 일라이 매닝이 그 대상이 될지 아니면 좀 더 뛰면서 그 기회를 좀 늦출지 그건 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이 선수가 나중에 다른 팀으로 이제 옮기게 될지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돌핀스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할 게 좀 있으시다면서요? 네, 돌핀스는 이제 한 줄 평을 이렇게 써왔어요. 넘버 3, 넘버 22, 넘버 23.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이애미 돌핀스가 올 시즌에 드래프트 픽을 1라운드에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현 시점 기준으로 그 3개의 픽이 몇 번째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3순위, 전체 22순위, 그 이제 피츠버그 거, 전체 23순위, 이게 휴스턴 거거든요. 이 3개의 드래프트 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어느 팀이나 사실 이제 만약 쿼터백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러면 내 앞에서 누가 뽑을까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올 시즌에 투아 턴거바이어로아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아와 조 보러를 놓고 둘 중에 아무나 있어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투아가 부상이 심해서 사실 내년에 바로 못 뛴다라고 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럼 조 보러에 올인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1순위가 아니면 불안한 거죠. 그렇지.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번이 유력한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이제 쿼터백을 뽑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쿼터백이 필요하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트레이드에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팀들이 걱정하는 게 내 위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나하고 가까운 정도의 거리에서 사정권 내에 있는 밑에 있는 팀, 그런 팀이 트레이드에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팀은 내가 계속 보면서 하지만 밑에서 누가 올라올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더 무섭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밑에 조금 사정권 내에 좀 위험한 팀이 있다. 그러면 아예 한두 자리라도 트레이드업을 하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저희가 2017년에 트루비스키 사실 한 자리 트레이드업 했거든요. 그렇죠. 3번에서 2번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거든요. 49ers가 쿼터백을 뽑을까 봐 트레이드할까? 그런 걱정도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가 내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2순위로 올라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라도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쿼터백을 뽑는 걸 보장을 하는 거죠. 개런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돌핀스 입장에서는 사실 쿼터백 필요한 팀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항상. 근데 특히 조 버로든 뭐 사실 투어 턴거바이어로아도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밑에서 누가 그런 선수들을 노리는 팀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자이언츠는 아니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내 위에 지금 이제 두 자리가 있잖아요. 1, 2번 시드. 그럼 거기로 트레이드해서 올라가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더 안전빵.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마이애미 돌핀스가 과연 그럼 세 번째 픽을 가지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1번 픽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픽을 트레이드해서 1라운드 픽으로 전체 1순위 픽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팀들이 쓰는 이제 드래프트 픽 밸류 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각 드래프트 포지션별로 전체 1순위, 전체 2순위, 뭐 2라운드 몇 순위 이런 포지션별로 이걸 점수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 포지션의 그 픽이 몇 점짜리 픽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 가치를 놓고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 그 돌핀스가 지금 전체 3순위 픽으로 전체 1순위 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1순위 픽하고 트레이드할 만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걸 좀 봤는데 네. 이 전체 1순위 픽이 3,000점짜리거든요. 어. 그리고 전체 2순위 픽이 2,600점, 전체 3순위 픽이 2,200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400점씩 줄어들거든요.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갭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네. 그래서 마이애미가 가지고 있는 전체 3순위 픽이 2,200점짜리, 22번째 픽이 780점짜리, 그리고 23번째 픽이 760점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내가 조 버러를 꼭 뽑아야지. 신시내티한테 내가 픽 3개를 주고 1순위로 올라가야지라고 하면 할 수는 있다. 이 세 픽을 지금 다 더하면 3,74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순위 픽은 3,000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1라운드 픽 3개 중에 2개를 합치고 조금 더 낮은 pik을 합치면 3,000점이 돼요. 그러니까 1라운드 픽 3개를 다 합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애미가 봤을 때 나는 무조건 1순위로 내가 어떻게 탱킹을 했는데 쿼터백을 꼭 뽑아야지라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중간중간에 했었잖아요. 민카 피츠패트릭을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트레이드 했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전히 이게 잘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밸류가 이런 데서 나온다. 내가 전체 1순위가 안 됐는데 그 트레이드를 통해서 얻은 픽을 내가 묶어서 전체 1순위로 올라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드는 생각이 어쨌든 뭐 가치는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1라운드 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뭐 몇 번째 뽑은 선수가 꼭 이제 상위에서 뽑은 선수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쿼터백만 놓고 봐도 사실 라마 잭슨이 1라운드 그 당시 드래프트 동기들 중에 쿼터백 중에선 5번째로 뽑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이렇게 시장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마켓 가치를 보는 건데 지금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을 봤을 때 누가 제일 그 수요가 높으냐 이걸로 어쨌든 가격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맞다라는 건 이제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놓고 보면 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찌됐든 이 세 개의 픽으로 묶어서 한 명을 뽑는 것보단 3명을 뽑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거죠. 다른 포지션들은 그럴 수 있어요. 쿼터백은 다른 거죠. 쿼터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애미가 전에 맷 라이언을 뽑을 수 있었는데 레프트 태클 제이크 롱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물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칭찬하는 목소리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픽이었거든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근데 그게 다른 포지션이었으면 그렇게까지는 비판을 안 받았을 텐데 쿼터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쿼터백 있고 없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상황이 좀 다른 게 그때 당시에는 제이크 롱을 뽑을 때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가 1라운드 1번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마이애미는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면 3번 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드 업을 해야 조 버로우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물론 이제 뭐 받았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이제 그거는 1라운드 1번 픽을 갖고 있었는데 멜라이언을 안 뽑았기 때문에 받는 비판인 거고 이거는 트레이드업을 해야 조 버로우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상황적으로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다르긴 한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뽑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전체 1순위 픽에 되게 근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그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돌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드래프트 픽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리소스잖아요. 그런 자원이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충분히 사정권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더 트레이드 가치를 얹어서 뽑지 않는 것과 가만히 있는데 안 뽑는 건 다른 거 아니냐 이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리소스가 있을 때 활용해서 충분히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나중에 봤을 때는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근데 또 하나 저는 이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신시내티 벤갈스가 지금 안할 본인도 쿼터백이 필요한 상황이라 트레이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높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더 큰 우려 요인인 거죠. 신시내티가 진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랜섬을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엄청난 몸값을 요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3,000점짜리 픽인데 5,000점짜리 픽을 요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신시내티 입장에서도 당연히 모처럼 잡은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뽑을 기회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트레이드를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모르는 거죠. 엄청나게 드래프트 픽을 많이 주면. 근데 그게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12년에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그 전체 2순위로 트레이드업을 해서 RG3 뽑았을 때죠. 뽑았었거든요. 그때 그 바로 앤드류 룰락 다음에. 음. 근데 그때 진짜 뭐 퍼스트 라운드 픽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퍼스트 라운드 픽을 3개를 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2번으로 올라가서 뽑았는데 그 시즌이 끝난 후에 그 1라운드 픽 3개 주고 RG3를 데려온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더 지나서 RG3가 결과적으로 부상을 당해서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게 이제 낭비였다라는 게 조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 1라운드 픽 3개 주고 하는 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했지만 그 시즌이 진행되면서 RG3가 보여줬던 활약들 그 다음에 그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했던 그 활약들 보면서 그 시즌이 끝났을 때는 정말 잘한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뽑을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 좋게 내가 1순위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2라운드에서 3라운드에서 큰 기대 없이 뽑았는데 프랜차이즈 스타가 나왔다. 그럼 너무 좋고 너무 행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선수는 지금 어쨌든 시가가 1순위다, 뭐 2순위다, 3순위다 이 정도 되는 쿼터백을 뽑아야 되는 건데 뽑을 기회도 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 자원이 있다. 근데 그걸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똑같이 이제 그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몰빵을 하느냐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일단 몰빵을 하는 게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1번이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게 상황인 만큼 트레이드업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거죠. 그게 더 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마이애미 GM이다. 그런데 내가 민카 피츠패트릭을 트레이드 했는데 가서 얘가 너무 잘한다. 지금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후보다. 그럼 얼마나 사실은 속도 아프고 비난의 여론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은 피츠패트릭을 주고 데려온 그 드래프트 픽을 얹어서라도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뽑아야 그게 합리화된다. 더 큰 갬블을 해야 된다.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마이애미가 사실 실수로 3승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사실 그렇게 뭐 트레이드를 안 해도 될 텐데 신시내티보다 더 위라면 근데 그 3승을 하면서 신시내티보다 이제 더 낮은 순위로 뽑게 되기 때문에 탱킹을 하려고 해서도 제대로 못한 탱킹이 되면서 리소스를 더 써야지만 이제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 개의 픽을 지금 모아놓은 거 특히 이제 피츠패트릭 같이 지금 볼 때 좀 잘못된 트레이드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는 그런 걸 합리화하려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가져온 픽을 얹어서라도 다시 1순위로 올라가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잡지 않는 이상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기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GM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피츠패트릭을 트레이드 했었다. 그럼 저는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변수는 과연 신시내티가 그걸 트레이드 할 거냐. 그게 제일 문제죠. 갑이에요. 갑이죠. 어떻게 보면 더 내나 그러겠죠. 네. 진짜 신시내티가 슈퍼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여차하면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랜섬이라는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떤 인질의 몸값처럼 어마어마한 이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우리 일본 픽이니까 우린 쿼터백 할래? 이러면서 이제 자기 본전을 챙겨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굉장히 좀 좋은 포지션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신시내티가 이렇게 트레이드를 안 한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면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차피 그러면 투아를 뽑느냐 아니면 투아도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올 시즌에 이제 진짜 그 높은 순위로 뽑을 만한 쿼터백은 사실 전 저스틴 허버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내년 퍼스트 라운드 픽으로 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퍼스트 라운드에 지금 모아놓은 자원들을 내년으로 밀어놔서 내년 걸로 트레이드하는 거죠. 내년에 그 트레벌 로렌스를 뽑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에 1라운드 픽이 한 5장 되는 거 아닌가요? 네, 4-5개가 되겠죠. 지금 일단 3개 있으니까 올해 몇 개를 그걸로 미루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몰빵한다 그러면 한 5장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쿼터백을 뽑거나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 높은 순위에서 좋은 선수 데려가고 일단 급하니까 좋은 선수 데려가고 쿼터백 뽑는 거를 내년으로 미뤄서 내년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트레벌 로렌스에 도전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옵션을 취하거나 투아 턴가바이어로아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번에 이제 그 투아가 이제 부상당했을 때 이제 뭐 한번 이제 리뷰를 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투아는 높은 순위로 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투아가 이제 부상이 너무 심해서 나 못 뛰겠어.
아니면 나 대학에서 조금 더 뛸래 이러지 않는 한 투아가 대학 때 보여줬던 그 활약상이 너무 크거든요. 그 정도 모습을 보여준 쿼터백이 흔치 않은데 이 선수가 다 회복된다라는데 베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에 와서 그 회복돼서 뛴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건데 아마도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올 시즌에 이제 드래프트 어느 팀이 드래프트 하든지 간에 투아는 올 시즌에 못 뛸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부상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1년을 안 뛰게 하면서 베팅을 하느냐 마느냐죠. 근데 저는 투아는 그 정도 베팅을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이 투아한테 베팅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드래프트 지금 많이 모아놓은 자원을 내년으로 밀어서 트레버 로렌스한테 베팅을 하느냐 그 두 가지인 것 같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흥미로운 선택지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GM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어쨌든 올 시즌 대놓고 탱킹을 했는데 트레버 로렌스를 노리겠다는 건 내년도 탱킹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1라운드 픽이 3개가 있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를 내년으로 밀어놓으면 사실은 내년에 또 내년에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높은 순위를 뽑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쿼터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3개의 드래프트 픽에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얹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내년에 또 1순위 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내년 1순위 픽을 가진 팀이 트레이드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올해 만약에 신시내티가 거절한다. 올해 1순위를 못 뽑는다. 그럼 좀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내년을 기약해보는 거죠. 만약에 올해 투아를 뽑을 생각이 없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그 1라운드 픽 3개 중에서 하나는 내년으로 트레이드를 해놓고 2개 정도는 높은 순위로 뽑아야죠. 일단 계속 뽑긴 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투아에 대해서만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전히 투아는 높은 순위로 뽑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투아가 진짜 1순위만이 아니라 이렇게 쭉 낮은 순위로 떨어진다. 심지어 1라운드 밖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NFL 지금 모든 주전 쿼터백들 다 긴장해야 된다. 물론 이제 모두는 아니죠. 대부분. 네.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뭐 패트릭 마홈스, 라마 잭슨 긴장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웬만한 좀 애매한 베테랑들 뭐 프레스카도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라운드 낮은 순위까지 떨어지거나 2라운드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너무 그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선수를 뽑기 위한 경쟁이 일어날 거고 그때는 이제 주전 쿼터백이 있든 없든 뽑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선수가 올 시즌에 못 뛰더라도 올 시즌에 아예 그냥 벤치에 있으면서 플레이북을 배우면서 내년 시즌에는 이 선수가 주전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애매한 주전 쿼터백들 그런 쿼터백들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프레스카트한테 장기 계약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올해 뭐 플레이오프를 가든 못 가든지 간에 뭐 한 20순위로 뽑는다고 했을 때 투아가 그때까지 있어서 투아를 뽑았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프레스카트한테 장기 계약을 할까? 프랜차이즈 태그를 매길까? 태그 매기고 그렇죠. 백업으로 1년 안 쳤다가 주전 선발로 내보내는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정도 투아가 이렇게 떨어지면 정말 그럼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투아를 놓고 1년 정도 이제 잘 교육을 시키면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프레스카한테 프랜차이즈 태그 줘서 그걸로 뛰어라. 그래서 하는 거 봐서 투아가 얼마나 배웠나 보면서 이제 주전 경쟁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아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느냐가 다른 쿼터백들한테 정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왜 알렉스 스미스랑 패트릭 마홈스의 그 패트릭 마홈스 첫 번째 시즌 때 그런 느낌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 패치 입장에서도 굉장히 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순위가 떨어져서 이제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져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 탐 브레이디도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고 그거 아세요? 로얄 럼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로얄 럼블 아시죠? 네. WWE 로얄 럼블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덩치 큰 선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서로 막 싸우다가도 덩치 큰 사람이 들어오면 다들 연합해서 그 선수 이렇게 떨어뜨리거든요. 네. 저는 뉴잉글랜드가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그 언저리에 투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달려들겠죠. 달려들어서 뉴잉글랜드가 뽑기 전에 뽑아줘야 돼요. 거기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은 하진 않는데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 사실 굉장히 좋은 옵션 아닌가. 엄청나게 진짜 달려들 겁니다. 이게 진짜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투아가 진짜 저는 한 20인권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정말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 날 겁니다. 서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굉장히 재밌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재밌는 드래프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어쨌든 뭐 돌핀스와 자이언츠의 경기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다른 얘기가 더 많았네요. 사실 이 경기는 우리가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얘기가 길어졌네요.